근데 우리가 지금 무속 논란만 그러니까 이런 청와대 뭐 이전 논란만 얘기하고 있는데 현타가 오는 사람들 꽤 있죠 지금 현재 그 뭐 일주일에 120시간은 뭐 이러 어쩌고저쩌고 했던 실제로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기조가 바뀌는 거지. 이것도 시대적 흐름이랑 안 맞지. 특히나 이제 그 윤석열이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 이야기할 때는 IT 관련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할 때 반짝하고 또 쉴 때 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쩌면 어떤 분야에 대한 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거잖아요. 예.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는 시대의 흐름과 안 맞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진 이유가 일을 시켜서가 아니에요. 돈 더 벌려고 해요. 그래서 근무 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 시간이 많아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시간을 줄여주려면. 임금을 올려줘야죠. 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열정페이. 그러니까 주 120시간이 얼마나 일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하루에 17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하면은 119시간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현타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계약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특히나 이 IT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특히나 이제 연봉 수준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입 딱지를 떼고 이제 중견 개발자로서의 어떤 경력을 쌓아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직격탄이에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 판교나 저 구로 쪽에 있는 그 단지에서 이제 크런치 모드라고 하는 그 집중 근무제가 시행될 때 그걸 그 IT 노동자들은 대부분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2,500만 원은 12개월로 나눠서 받고 나머지 2,500만 원을 크런치 모드 끝나고 받는다라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게 IT 업계에서의 표준 계약처럼 다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크런치 모드로 일하는 거 하루에 20시간씩 뭐 심할 때는 뭐 일주일에 뭐 180시간씩 일하는 이런 정도의 그 근무를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자기 인센티브 2,500만 원의 절반 정도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크런치 모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윤석열 그 공약에는 이 크런치 모드를 지금 현재 3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1년 중 3개월 이상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12개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풀가동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말 글자 그대로 살인이에요, 이거는. 요거 이제 비유해서 판교의 오징어배라고. 예. 판교에 갔더니 밤새워서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동해바다에 오징어 잡으려고 불 피운 거랑 똑같이.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면 대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런 환경들을 없애면서 삶의 질을 높이 주겠다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 120시간을 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 쪽의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예. 노동자를 부려먹을 사용자 쪽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찍어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왜 그 공무원 대폭 감축하겠다도 의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찍어주고 났던 2030의 취준생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지금. 왜냐하면 공무원 안 하려던 사람들도요. 공무원 뽑는 숫자가 줄어들면 다른 직장에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연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도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 자율성이나 책임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연공 서열 줄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잘릴지도 모르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다 같이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경제를 잘 모르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어떤 파장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은 말들이 결국 그 고용인으로서는 굉장히 반갑죠. 이런 시스템이면 그래? 그러면 대통령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최저임금도 깎고 그 근로자도 막 굴리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직장 안 다니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용산 집무실 이전에 첫 번째 이슈가 그거였어요.
이명박 사면해라. 문 대통령이. 예. 나는 이건 더 무리한 짓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지가 그렇죠. 하면 돼. 지가 대통령 돼서 하면 되지 왜 해달라고 쪼르냐고. 이게 국민청원이 지금 4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일 만에.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명박은 그냥 사익을 추구한 놈이야. 국가를 그냥 자기 이윤 추구의 네. 대상으로 만든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명박을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캠프에 이명박 사람들이 그냥 드글드글하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하면 자기 인기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야. 문 대통령한테 하라고 하니까 바로 4일 만에 25만, 네. 거의 26만 명 되지 저는 않습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할 리가 없고 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친이계라고 하지 친박하고 친이계는 그 태생부터 다릅니다. 지금도 이제 친박계는 그러니까 박근혜 부대로 남아가지고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박근혜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애정과 다른 차원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그룹이 있는데 이명박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친이계라는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명박이라는 연결고리로 그냥 서로 관계되어 있는 거지 이명박이라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정을 가진 그룹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사면 되든지 안 되든지 친이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윤석열을 뭔가 훈련시키기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 야, 너 내 말 들어. 안 그러면 우리 협조 안 한다? 지금 윤석열은 정치적인 어떤 백이 없다 보니까 친이계 조직이 아니면은 자기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남아지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이계의 어떤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 상황에서 이게 이명박 사면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친이계 조직하고 어떤 화학적 결합이 된다는 걸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눈치 없이. 예. 사실은 친이계들은 이명박 사면을 바라지 않는데 예.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로 윤석열이 지금 이명박 개를 중용한다는 의미는 MB 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은 IMF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등이 IMF 극복을 위해 힘썼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거치고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신자유주의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가 와요. 그게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고용의 유연성, 아까 말한 120시간 같은 거 근무하게 만들어 막.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결국에 그래서 그게 성장이 되고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를 통해서 국민이 행복해진다. 해고도 쉽게 해야 되고. 여기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데 그때 그 인간들이 그냥 윤석열 인수위에 다 꽂혀 있다 보니까 국정 기조를 잡을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대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육부 폐지입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가 많은 게 그 교육부의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을 시키고 그 교육부를 없애자. 교육부가 역대 정권 통틀어서 교육부가 칭찬받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층마다 다 하고자 하는 게 다 다르고 시대적 흐름도 다르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수시가 막 많아진다든가 그 조미 씨 건도 그거랑 이명박 때부터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입시 문제 때문에. 요거를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하는 안까지 지금 그 업무를 보는 어딘가는 생기는 거지만 교육부 자체가 너무 지금 월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엄청 심각한 거죠. 부동산 전문가도 없다고 그러죠. 그게 다 각자가 다 전문가니까. 각자가 그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자기들 이익가 되는 대로 따라서 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부 폐지 저 논란이 좀 무서운 건 그러니까 사학 중심의 이익 집단들이 워낙에 광고하게 저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교육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건 취약계층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교육 시스템에 그나마 공교육이 버텨주니까 그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건데 이 공교육 또 지금 완전히 거의 무너졌다고 봐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특히나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 공교육 자체가 완전히 작동을 안 해요. 사교육에서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학교에서 버티고 아닌 아이들은 그냥 다 도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다는 거는 이건 진짜 돈 놓고 돈 먹게 하라는 거예요. 등록금 올라가겠네요. 아이고. 아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록금은 그러니까 뭐 비싸질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등록금이 비싸서 못 가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교육부 자체의 존폐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사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누가 그거 공짜로 입학시켜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이제 시전되는 건데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소득층 자녀 특별 전형 뭐 이렇게 네. 딱 그 지금 윤석열의 마인드는 뭐냐면은 복지도 마찬가지 아니야? 두텁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두텁게 주자. 민주당에도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예, 예.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될 어떤 시점도 있는 거고 타겟도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견 만들만 같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많이 주자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는 그 사람들은 그 계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뭔가 지원만 해주고 마는 거. 결정은 사회 구조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교육을 못 받으면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저소득층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저소득층은 지원만 받으면서 이제 자기 자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착돼 버리는 거. 이게 양극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교육 뭐 대학 등록금 인상 이런 것들이 부활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못 사는 사람은 정부가 지원을 두텁게 주면 즐겁겠지만 전체 구조가 안 바뀌어서 내 새끼는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어쩌다가 저소득층 특별 전형으로 한두 명은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걸로 만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수의 한 90%는 잘 사는 집 자제들이 좋은 대학 가서 그 부를 대물림하는 상태에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라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져 갖고 본격 활동은 올해 여름부터나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윤석열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개혁을 하겠다. 근데 교육부를 폐지하겠다 같은.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은 대학교 관련 업무는 총리실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결국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뉴라이트 교수야. 일본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냥 뭐 시킨 대로 과외 같은 거 좀 해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갔어. 머리는 안 되는데. 막상 사법시험을 보려고 보니까 계속 떨어져. 근데 일 안 해도 돼. 아버지가 돈 대주니까. 그런 사람하고 초등학교 마치고 공장 들어간 사람 하나 있잖아요. 소년공 출신. 그분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시각이 다른 거예요. 네. 오죽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사법 시험도 일부는 부활해야 된다. 로스쿨을 너무 잘 싼 애들만 들어가니까. 자, 어떤 관점이 될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교육 문제 어떻게 될지.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그 부분에서 내가 비판을 좀 하고 싶었었거든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교육 개혁 자체는 사실상 손을 못 댔어요. 이거 완전히 복마전이거든요. 잘못 건드리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맞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국가교육위원회도 거의 출범을 못 시킨 상태에서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 지점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국민한테 균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잘 사니까 얘는 사교육 받아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는 해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있어서는 빈부격차를 아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무조건 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본 시스템이 필요하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돈의 유무가 교육 가능성을 결정하면 이게 정말 이게 정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새날에서 방송했던 그 오빤 갓나 스타일에서 네.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북한은 교육에 있어서 낙오자가 없게끔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이 그 코너를 통틀어서 가장 감명 깊었고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 뭐 노르웨이, 스웨덴 우리가 보통 이게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의 교육 목표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등생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거든요. 근데 교육부가 폐지되면 결국은 이제 사립 학교들이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시험지도 유출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총장 뭐 아들이나 딸이나 친인척들은 또 대학도 붙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웃겨요. 수학 능력 시험은 그러니까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능력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다 배운 놈, 제일 똑똑한 놈을 먼저 뽑는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권위는 권위대로 떨어지고 학교는 학교대로 완전 정글 같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돈 많고 힘세면은 무조건 대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렇게라도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들 마음대로 해버릴까 봐. 알려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근데 저들은 아주 원리로 들어가 보면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 이 관점이에요, 이 관점. 그 엘리트주의가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성열이 형, 윤석열 씨 한마디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 거 외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요, 이건희는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난 것 말고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크게 따지면. 문제는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은 국민이 만들어준 거예요. 물건 하나 팔아주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검찰 생활할 때 윤석열한테 월급 준 건 국민이에요. 근데 내가 잘났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해야 돼 같은 그 교육관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발전 방향은 뭐냐면은 무상급식은 시작일 뿐이에요. 무상교육이 돼야지. 그 무상교육 속에서 사교육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웬만큼 대학을 가게 만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가기 쉽게. 독일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아무나 골라서 갈 수 있게. 일부 과 몇 개 제외하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20년 후에 대학 가고 싶어도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 시험 보지 않아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다만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면 졸업 안 시켜주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 정책이 또 이제 교육부를 없애네 많이 하면서 살짝 들어가 보면 경쟁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뭐 지금은 이제 등록금 동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공식적으로 풀어주면 사립학교들이 등록금을 엄청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못 가죠. 대학을, 그러니까 입학하기도 힘들지만 합격하기도 힘들지만 대학 가기는 더 힘들어지는. 그러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대학도 못 가는 상태로 이 양극화가 지속되면 어쩔 건데요. 그게 민주정부와 국민의힘의 정부랑 다른 점이에요. 그건 꼭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